2025년 3분기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면서 모두가 축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LH투자증권은 거의 혼자서 샴페인을 터트린 격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8%나 급증했죠. 저희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두가 순풍을 만났는데 왜 NH투자증권의 돈만 유독 더 부풀어 올랐을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이 기록적인 성공을 만든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또 그들이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은 뭔지,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 뒤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조용히 켜고 있는 경고등은 또 뭘 의미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은 결국 운과 설계를 구분하는 거겠죠. 이 모든 성과가 단순히 시대를 잘 만난 덕분인지 아니면 NH투자증권이 몇 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온 어떤 전략적인 설계가 마침내 빛을 발한 결과인지 말입니다.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좀 체감해보죠. 영업이익 108% 상승,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인더스트리 뉴스 기사를 보면요. 2025년 3분기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3,913억 원입니다. 이걸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1조 2억 원을 기록했어요. 1조 원이요? 잠시만요. 9개월 만에 1조 원이면 이거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치 전체 매출과 맞먹는 돈을 이익으로만 벌어들였다는 거네요? 물론 코스피 4천이라는 역대급 호황이 있었으니까 위탁매매 수수료 같은 건 당연히 늘었을 테고요. 맞습니다. 시장 전세 파이가 커진 덕을 본 건 분명합니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1,699억 원,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도 359억 원으로 크게 늘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똑같은 순풍을 맞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미 예열을 마친 강력한 엔진 2개를 더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보다 훨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호실적과 이번 같은 기록적 실적의 결정적인 차이죠. 두 개의 엔진이라면 역시 IB와 디지털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투자은행, 즉 IB 부문만 봐도 수수료 수익이 993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시장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각종 리그 테이블, 그러니까 실적 순위표에서 유상증다 주간 1위, IPO 주간 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IB 부문이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IB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NH투자증권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그 해의 가장 큰 딜들을 따낼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영업을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딜은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역량과 IB 부문의 네트워크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봐야죠. 우리에게 맡기면 단순히 자금 조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바로 이 신뢰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엔진은 디지털 부문의 성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디지털 채널 강화는 몇 년 전부터 모든 증권사의 숙제였는데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군요. 네,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디지털 채널에 예추된 고객 자산이 60조 원을 넘었고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20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앱 사용자가 많다는 걸 넘어서서요. 사람들이 실제로 큰 돈을 믿고 맡기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이라는 순풍에 더해서 IB와 디지털이라는 잘 준비된 트윈 엔진이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낸 거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엔진을 더 잘 돌리는 걸 넘어서 이 시장이라는 게임의 판 자체를 새로 짜려는 시도가 보이더군요. NHI6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로 넘어왔군요. 저는 이게 이번 실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NH투자증권이 개발한 새로운 산업분류 체계 NHICS 말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글로벌 표준 산업분류 GICS라는 걸 그대로 쓰지 않나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걸 새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표준이 더 이상 한국 시장의 정답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한국금융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증권사랑 금융 IT 전문기관인 코스코미 최초로 공동 개발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윤병훈 사장이 취임 후에 계속 강조해온 데이터 개발 리서치 경쟁력 강화 전략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인 거죠. 기존의 낡은 지도로는 보물섬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가 직접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낡은 지도와 새로운 지도,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핵심 테마였죠. 그런데 기존 GISC 분류에 따르면 2차 전지 소재 기업은 화학으로, 장비 기업은 기계로, 셀 제조업체는 IT 부품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흐름을 보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을 직접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정말 답답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NHICS는 어떻게 바꾼 건가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2차 전지라는 이름의 대분류 섹터를 아예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NHICS를 통해서 2차 전지라는 바구니 안에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이 바구니 전체의 시가총액이나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투자자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거죠. 와, 그 생각은 왜 다른 곳들은 못했을까요? 정말 속 시원한 변화네요.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까? 둘째로 투자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현대로템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현대로템은 기존 분류상 명백한 기계업종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K방산이 부상하면서 시장에서는 현대로템을 사실상 방산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NHICS는 이런 시장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대로템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단순히 회계장부상 매출 비중만 본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계적으로 매출 비중만 따진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의 핵심 동력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투자자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이 주식을 사는가,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결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도 훨씬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같은 어려운 말 대신에 누구나 아는 플랫폼이란 단어를 쓰는 식이죠. 정리해보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실제 인식을 담아내고 더 쉬운 용어를 썼다. 이 모든 게 결국 데이터와 연결되는 거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NHICS는 단순히 보기 좋은 분류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NH투자증권이 펼쳐나갈 데이터 퍼스트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 인프라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정교하고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한 AI 분석이나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를 끼운 셈입니다. 기록적인 실적, 시장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약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은 이 화려한 파티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요? 스마트 FN 기사를 보니까 NH투자증권이 10년간 증권사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던데요. 네, 그건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10년 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한 곳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단 두 곳뿐이니까요.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신용평가 보고서라는 게 원래 칭찬과 경고를 함께 담는 법이거든요. 그 보고서 안에 동전의 이면처럼 숨어있는 경고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경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IB 사업 확대의 그림자입니다. IB 부문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회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의 무게도 무거워졌다는 지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신용공여 규모가 9조 4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130%에 육박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거론되던데요. 맞습니다. 전체 신용공여 중에 부동산 PF 관련 잔액이 2조 8천억 원, 자기 자본 대비 38.5% 수준입니다. 이걸 두고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양적 부담이 작지 않다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양적 부담이 작지 않다.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한 표현인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2조 8천억 원짜리 경고등이 쳐진 셈입니다.
만약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 돈이 고스란히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의 크기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런 리스크 증가가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변한 건가요? 증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2023년 말 200%를 넘던 것이 2024년 3월 말에는 169.8%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수정 순자본 비율 NCR 역시 같은 기간 205%에서 174%로 감소했고요. 아직 규제 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기록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매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11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 매수 의견이 6곳, 중립,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 5곳으로 아주 팽팽하게 나뉘었어요. 실적만 보면 전부 매수를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왜 절반 가까이가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을까요? 그 핵심에 바로 IMA 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IMA 종합투자 계좌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요? 네, IMA 인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증권사에게 은행의 예금 상품과 비슷한 아주 강력한 자금 조달 수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해서 약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NH투자증권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내부 통제 이슈 등으로 이 인가 여부가 안개 속에 빠져버렸죠. 이 엄청난 호재가 실현될지 불투명해지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며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기록적인 이익과 NHCS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PF라는 잠재적 리스크와 IMA 인가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볼 때 NH투자증권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모든 길은 다시 데이터와 AI로 통합니다. 앞서 말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자신감에 보이는 이유죠. 이코노믹 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들이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기업인 퀀텍에 9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아예 파트너로 삼아서 AI 역량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미 입증된 성과가 있습니다. 코스코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공인된 시험장이 있는데 여기서 퀀텍의 기술을 활용한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상품이 누적 평균 수익률 20.2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AI가 운영하는 상품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그 가치를 증명했죠. AI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지도, NHICS와 이 AI 기술이 만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완벽한 설계죠. NHICS라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깨끗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퀀텍 같은 강력한 AI 엔진에 공급하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좋은 음식이 나오듯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당연히 더 뛰어난 분석과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지금 IB와 브로커리지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미래의 AI 기술에 투자하고 그 AI 기술이 다시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NH투자증권이 여러 리스크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리고 있는 미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NH투자증권의 문부신 실적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이면에 있는 시장을 재정의하려는 NHICS라는 혁신적인 시도를 발견했고요. 또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재무적 과제와 애널리스트들의 냉정한 시선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재의 조각들이 결국 AI와 데이터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향하고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의 글로벌 표준이라는 지도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NHICS라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는 이 시도가 비단 금융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혹시 당신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낡은 지도나 오래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세상은 이미 저만치 변했는데 나만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익숙한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오늘 당신만의 새로운 기준으로 당신의 일이나 투자 혹은 삶을 다시 분류해 본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회나 미처 몰랐던 위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NH투자증권의 도전은 우리 각자가 세상을 보는 나만의 틀을 한번 점검해보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